집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이가 너무 위축돼 보인다. 아동기 단계에서는 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학동기 단계에서 잘 지내려면 엄마, 아빠, 나 세 사람의 관계가 필요해요. 1대1 관계에서만 익숙해져 있는 이 아이가 세 사람 이상의 다자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축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이 지나가는데도 우리 아이가 너무 천사 같아 보여요라고 하면요, 엄마 눈에 보이는 그 천사 같은 모습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보면요, 같이 놀면 재미없어 보이는 친구예요. 고등학생은 심리적으로 성인이다, 그걸 기본 틀로 삼아서 거기서 거꾸로 올라가시면 요즘 학생들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춘기는 보통 언제 시작되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춘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중학생 정도, 청소년, 우리가 심리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이라고 할 때 이 청소년하고 사춘기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 학생들 보면 신체적으로 보면 성인하고 별 차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 이런 친구들도 중학교 교복 입고 다니는 경우는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딱 어려운데, 사춘기의 정의라는 것이 아동기는 아동기, 초등학생 수준은 넘어섰는데 아직 성인은 안 됐을 때 요 중간에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시잖아요. 사춘기는 보통 언제 시작되나요? 보다는 사춘기가 언제 마무리되나요?가 조금 더 정리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끼리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에서.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는 반말을 하겠지만, 모르는 사이인데 고등학생끼리 반말을 한다? 혹은 뭐 반말 말을 거나, 야, 뭐 이렇게 하면은 시비 건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어른이 평범한 고등학생한테 반말로 한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 사람 뭐지? 좀 성질 급한 아이들 같으면 같이 반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얌전한 학생 같으면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언제 시작되느냐의 개념을 생각하시려면, 사춘기가 어느 시점쯤에 마무리돼, 요즘 아이들은 어느 시점쯤에서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할까? 라고 하면 고등학생 정도는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법적,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이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독립된 개인, 인격체로서는 고등학생 정도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데리고 오실 때도 중학생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데리고 오시고요. 고등학생은 본인이 상담을 원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모시고 옵니다. 부모님이 고등학생을 데리고 상담해 오는 경우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고등학생 정도에서 이러면은 사춘기가 어느 정도 끝나 있다, 그 정도에선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언제쯤에 시작할까? 아동기에서 학동기로 넘어가서 잠복기, 초등학교 고학년 어느 시점쯤에서 사춘기가 시작되어서, 이거는 신체 발달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편차가 좀 클 거예요. 그렇지만 심리적인 사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는 고등학교 입학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학동기에서 성인기까지 이 기간이, 청소년기를 지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졌는데, 부모님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이 아동기 더 오래 끌고 가세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심리적인 성인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은 예전보다, 부모님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 점은 꼭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중학생인데 자기가 뭐 분리하고 싶으면 잠자리 분리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얘기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학생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굉장히 아동기의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위 환경은 거의 성인에만 먹는 심리적인 인터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양립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이 중에 둘 중에 한쪽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학교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요. 언제 시작하나요?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반대로, 언제쯤에 사춘기가 끝나고 성인이 되겠냐, 고등학생이다, 거기에 맞춰놓고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하시면, 이 정도면은 청소년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그런 개념이 생기실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는 이 아동기의 관계는 완전히 졸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아이들이 좀 더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부부하고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해결했어. 나는 이제 외부 탐색을 하는데 내 에너지를 좀 더 쓸 거야. 라는 그런 자세가 이제 좀 편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특히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정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외부 탐색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도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돼서 여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독립된 나를 찾는 이 과정이 고등학생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를 대하시는 편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칭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책도 많이 나오고 강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칭찬 많이 해주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고 책에서 본 대로 강연에서 들은 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정작 집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이가 너무 위축돼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요 정도 나이 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그룹에 어울리지 못하고 나가면 위축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내가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보다는 칭찬해주면서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무 애기처럼 칭찬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3살짜리 아이한테는 그냥 별일 없이 기분 좋게 혼자 노래하고 춤추고 해도 너무 우리 애기 너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잖아요. 우리 애기 너무 예뻐, 이게 주된 메시지가 되고 있지는 않으냐. 그것이 또래 관계에 나가면 그런 관계, 우리 애기 너무 예뻐라는 이 아동기의 관계에 부모하고 머물러 있으면 당장 그때는 굉장히 정서적인 만족감이 좀 있어요. 아이도 만족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엄마도 굉장히 기분이 괜찮거든요. 엄마 아빠도. 그런데 그 관계를 가지고 또래 관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차원이 다른 관계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단계에서는, 아동기의 단계에서는 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면 됩니다. 한 사람하고만. 그런데 학동기의 단계에서 잘 지내려면 엄마, 아빠, 나 세 사람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머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1대1 관계에서만 익숙해져 있는 이 아이가 다자관계, 세 사람 이상의 다자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축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 내가 애기처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애기 같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서 반항하는 게 사춘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반항이라는 것이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전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반항하고 좀 헷갈리시는 개념이, 아이가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거하고 그 연령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자기 연령을 주장하는 거하고 싫다고 하는 거하고 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부모가 계세요. 아기 때 막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좋아하고 그걸로 관계가 이끌어져 왔는데, 어느 시점에는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아주 너무 밀접한 이런 접촉을 아이가 밀어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건 되게 이제 그게 학동기 정도예요. 늦어도 초등학교 2학년 이 정도 이상까지 그 관계가 계속되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를 싫어하나? 특히 아빠들이 주말에 주중에 너무 바빴다가 이제 주말에 아이랑 놀려고 하면은 예전처럼 막 이렇게 몸으로 안아주고 몸으로 장난하고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싫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왜 싫겠어요? 싫지는 않아요. 싫지는 않은데 자기 바운더리, 아빠가 너무 많이 침범을 하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도 컸어요. 이만큼 컸어요. 라는 그런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이게 반항이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에게 반항을 하네, 이놈이 나한테 반항을 하네, 이런 느낌은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반항이라는 거는 진짜로 반항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라서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자꾸 반항하는 것 같아요. 반항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영역을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춘기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춘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가 뭐냐? 사춘기는 기본적으로는 요즘 학생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 정도에서는 사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심리적인 사춘기는요. 사회적인 적응은 대입이 남아있고 막 그렇지만 사춘기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성교제의 문제도요, 예전에는 고등학생 때 이성교제하면 바로 대입 실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자세히 보면요, 고등학생 때 이성교제하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 대학생 시절에 보면은 CC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캠퍼스 커플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어요. 그래서 이성교제 그냥 좀 안정된 친구들끼리 이성교제 할 때 오히려 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학업도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사춘기, 이것이 고등학생 입학하는 정도에서는 마무리된다고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얘를 청소년으로 대하에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청소년 부모 될 준비를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그냥 아이가 뭐 잠자리 분리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겠죠. 잠자리 분리. 뭐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자녀한테 좀 넘기시는 거예요. 부담 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님 왜 이러세요? 내가 얼마나 컸는데 이렇게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랑 똑같아서, 고등학생은 심리적으로 성인이다, 이 정도까지 그걸 기본 틀로 삼아서 거기서 거꾸로 올라가시면 조금 더 요즘 학생들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상담할 때도 많이 하세요. 근데 미워져야 정상입니다. 미워져야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천사 같아 보이고 막 그러면 곤란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2, 3학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우리 아이가 너무 천사 같아 보여요 라고 하면요, 엄마 눈에 보이는 그 천사 같은 모습이 다른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보면요, 같이 놀면 재미없어 보이는 친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랑 놀면은 내가 막 이렇게 막 돌봐주고 내가 동생 데리고 놀아주듯이 놀아줘야 될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런 친구가 돼요. 보통 아이들한테 너 동생 좀 데리고 놀아줘라고 하면 요즘 잘 안 놀아주잖아요. 옛날 드라마에 막 형제 엄청 많은 집에 뭐 10남매쯤 되면은 첫째가 뭐 동생 엄마처럼 돌봐주고 그런 식의 관계는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고, 요즘 아이들이 누가 동생하고 놀아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런 경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미워진다 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어렸을 때처럼 내가 끌고 가는 대로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정상이에요. 고등학생보다 더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엄마 말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혹 이제 명문대 입학한 어머니들 인터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엄마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진짜로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미워 보이네? 그거는 같은 뜻으로 뭐냐면 우리 아이가 꽤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아성심과 진료를 시작한 지 올해가 20년 됐는데요. 이제 그 20년 동안에 어떤 겪어왔던 경험이나 저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저 말고도 훌륭하신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굳이 책까지 출간해서 혹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그렇게까지 활동을 해야 되나 하는 거를 꽤 긴 시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적절한 좌절의 개념이 없이 성장하고 육아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진료를 해오던 20년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진료실에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은 한계를 좀 넘어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작업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께도 책으로, 방송으로 이 개념을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제목에서 적절한 좌절이라는 제목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조금 두렵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자세히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인생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는 쉽게, 특히 아이들은 잘 해나갑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이 과정을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다 보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